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대박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서도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이가 설치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집주인들, 전국의 집주인들을 그렇게 악마화하면서 아파트 집값을 잡아보겠다, 부동산 잡아보겠다라고 설치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 아파트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인간이 그냥 제일 많이 올라가 버렸죠. 최근에 한 2, 30년 통 들어가지고. 그냥 서울 아파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로켓을 타고 우주까지 쏘아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의 어떤 서울 집값보다 기본 그러니까 3배, 4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다니고 전문직을 취득한 사람들조차도 결혼과 내 집 마련을 사실상 포기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로켓을 타고 우주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때 과거 당시에 아빠 문재인은 소위 그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겉으로는 내세운다라고 쳐요. 그 겁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전 국민들에게 집 팔라고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상상을 초월한 게 뭐냐면은 정작 그 딸인 문다혜는 무려 주택을 매입한 뒤에 1년 9개월 만에 다시 이거를 쏙 팔아치우면서 억대의 시세 차익을 그것도 단기로 빠르게 번개같이 치고 빠졌다라는 겁니다. 억대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요. 다른 것도 아닌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리죠. 자기들은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국민들은 집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그렇게 악마 취급하고 억제 정책 때릴 거다, 세금 많이 뜯을 거다 겁주고 있는 집도 팔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 정작 그런데 그 대통령의 딸이라는 인간은 저렇게 자기는 쏙 그럴 때 집을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시세 오르니까 억대 시세 차익으로 단기간에 번개같이 치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강연을 해야 될 판이라니까. 그 이 재테크 강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인간들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이거는 간악하고 비열한 행동 아닙니까? 사람의 행동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과거 문다혜는 그러니까 2019년에 양평동의 주택을 대출 없이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 여자가 평생에 무슨 근로활동과 소득활동을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했다고 수억 원이 넘는 집을 대출도 없이 턱턱 매입한다라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일단 뭐 거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1년 9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을 달달하게 벌고 단숨에 치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번개처럼. 전형적인 갭 투자 부동산 투기의 한 종류죠. 당연히 인터넷 네티즌들도 비난 여론이 쇄도를 합니다. 아니,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투기하지 말라라고. 집 가진 사람들을 악마로 취급하더니 정작에 그 대통령의 딸이라는 인간은 갭 투자로 재미를 쏠쏠하게 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아니, 그 아빠 문재인이가 서울에 집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악마 취급을 했었잖아요.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온 어떤 어르신 세대들 국민들이 주식이라든지 다른 거는 솔직히 함부로 손대면 원금 손실의 우려가 굉장히 컸었죠. 미국장조차도 최근이 워낙에 특이한 사례인 거지 과거 수십 년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급등한 적은 없었고 주식 투자는 원래 70, 80, 90년대, 2000년대 다 항상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좀 이렇게 인생을 똑바로 잘 사신 분들, 고도성장기 때 고생하신 분들, 그 부모님 세대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때요?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옛날에도 그렇게 집값이 비쌌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 보면은 일반 국민들도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2채 정도는 열심히 벌어 모아서 가지고 있는 이주택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람들도 이주택자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괴롭히던 게 문재인 정부죠. 악마화하고 세금 뜯어가고 겁을 주고 대출 쪼고 있는 집도 팔라고 국민들에게는 온갖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딸은 뭐라고 있었습니까? 주택을 매입한 지 1년 9개월 만에 치고 빠지면서 억대의 시세 차익을 자기 딸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로 남겨먹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게 난리 나고 언론에 도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내내 3년 내내. 진짜 그 아빠고 딸이고 하는 짓거리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녀지간 모두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간악한 행동이잖아요. 이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국민들 보고는 집 사지 말라, 집을 팔아라. 자기들은 부동산 투기로 억대 돈을 벌고 이런 행동이 진짜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서 보고 있는 거는 부동산 투기도 아니고 다른 내용이죠. 문다혜가 얼마 전에 또 대형 사고 쳤죠. 만취 음주운전 사고, 이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과거 음주운전 나쁘다고 그렇게 호들갑과 가식을 떨었는데 자기 딸은 저때 면허 취소 수준이었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제주도, 서울, 영등포 등등 전국적으로 무슨 그렇게 부동산에 큰 손인지 불법 숙박업까지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의혹이지. 에어비앤비를 통해 가지고 투숙객 손님까지 받고 누가 물어보면은 사촌 집에 온 거라고 거짓말해라 이런 말까지 서로 주고받았으면은 이거 솔직히 이거는 숙박업을 그러니까 운영한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걸 또 무슨 뭐 의혹이라고 언론들은 그렇게 겁을 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뭐 그래 에어비앤비라는 게 사실 유명하니까 뭐 가진 거 없는 일반인들은 또 그렇다라고 쳐. 자기 뭐 조그마한 뭐 어떻게 돈 몇만 원이라도 벌어보려고 자기가 어떤 그런데 이제 뭐 작은 방에 원룸에 살고 이런 애들이 그러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 세계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근데 대통령의 딸이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법을 위법하면서 불법 숙박업을 굴리는 그거는 대통령의 딸이 저러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동산을 그렇게 내세우던 문재인 집안에서는 알뜰살뜰하게 그러니까 저 집안에 그러니까 문재인 아들내미도 그때 뭐 예술지원금 받아 처먹고 이랬던 거 제가 보면서 경악을 했는데 수천만 원씩 그렇게 받아갔잖아요. 억 원대로. 알뜰살뜰 그러니까 뭘 얼마나 저런 걸로 그렇게 야금야금 벌어 쳐 먹어보겠다고 저러는 걸까요? 내가 진짜 기가 찬다니까. 아래 자료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거는 뭐 복잡한 자료 아닙니다. 영등포 구청이 그러니까 국힘당 의원에게 제출을 한 문다혜의 주택 취급 그러니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에 따르면 문다혜는 2019년 5월에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의 다가구 주택을 그 당시에 7억 6천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자꾸 허세 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현실에서 현금 7억 6천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평생 동안 이거를 일시불로 만져볼 일도 없는 그런 거액의 돈이에요. 7억이라는 돈은 절대로 여러분들 작은 돈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 현실에서 현금 1억 2억도 엄청 큰 돈이에요. 자, 30대, 40대 중에서 현금 1억, 2억 없는 사람들 수두로 갑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당시 문다혜는 그러니까 저 7억 6천만 원이라는 저 돈도 처음에 저 주택 매입 자금도 대출 하나 없이 저 돈을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본인 말로는 그러니까 서울 구기동의 빌라 매각 대금이 5억 1천에 현금 2천만 원에 임대 보증금 2억 3천 등등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자, 글쎄요. 사실 문다혜가 뭐 그렇게 그러면은 대단한 근로소득 활동을 평생 동안 성실히 했다고 뭐 고액연봉자였습니까? 저런 돈을 그러면은 저런 돈들 자체가 과연 100% 본인 힘으로 월급 벌어가지고 벌어 모은 거는 맞는지 저는 그것도 솔직히 좀 의문스럽고요. 이거를 넘어간다라고 해도 다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 대출 없이 7억 6천으로 집을 샀다고 쳐요. 자, 그런데 참고로 입주 계획란을 보면은 뭐 임대 전월세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뉴스가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문다혜는 그러니까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7월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을 한 태국계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좀 뜬금없죠? 특혜 냄새가 솔솔 나. 대통령 사위가 대통령 딸의 남편이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렇게 민주당 의원이 항공사를 설립한다라는 것도 이상하고 또 그런 회사에 지가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전무이사로 한 방에 낙하산 채용이 되나 이런 것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함께 어쨌거나 그랬기 때문에 함께 태국으로 그 남편이 항공사의 전무이사로 채용이 됐으니까 함께 태국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실거주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아빠 문재인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아닌 이상 집 가진 사람들, 집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마 취급을 해놓고 자기는 실거주 목적도 아닌데 건물을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율배반이잖아요. 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서 대출도 없이 서울에 건물 한 채를 널널하게 사고 갭 투자도 하고 하여간 그러니까 이 집안은 하는 행동 전체가 앞뒤가 안 맞는 내로남불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후 그래가지고 문다혜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보신 그대로입니다. 주택을 매입한 후 1년 9개월 만인 불과 2021년 2월에 무려 9억 원의 그 건물을 매각을 합니다. 순식간에 1억 4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아, 여러분들 참 돈 벌기 쉽습니다. 그죠? 돈 벌기 쉬워요. 민주당 애들은.
자, 물론 여러분들 그래요. 집과 부동산을 거래하고 사고 파는 거는 개개인의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인들, 정치권과 아무런 정보도 끈도 없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할 때 얘기입니다. 큰 집으로 가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 주식은 불안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나 한 채 더 사겠다. 그거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일 때 얘기라고.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자기들의 주요 키워드로 뭘 내세웠습니까? 갭 투자 금지, 부동산 투기 금지, 그거를 그렇게 내세웠죠. 부동산 투기 근절하고 집값 잡겠다는 정책을 어쨌거나 본인들은 정권의 어떤 최대 색깔 중에 하나로 엄청나게 내세웠잖아요. 물론 시장에서는 당연히 지독한 부작용이 와가지고 서울 집값이 박근혜 정권 말기와 비교했을 때 기본 2배, 3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우주 바깥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폭등을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자기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한다고 그렇게 내세우던 상황 속에서 그 딸은 뭐 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억대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었잖아. 일반 국민들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마로 만들고 집을 사고 파는 다른 국민들 악마처럼 매도하고 분위기 조성, 공포 분위기, 있는 집도 팔아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했으면서 정작 그 문재인 정권의 공주 딸은 문다해 주택 매매를 통해서 혼자 억대 시세 차익을 번개처럼 치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사람의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차라리 기업인들 재벌들 불러다가 뇌물을 받아 처먹지 당당하게. 어떻게 이딴 짓거리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는 집 팔라고 해놓고. 너무 나쁘잖아요 여러분. 치졸하고 그러니까 졸렬하고.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그 어쨌거나 이것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간판과 색깔이 뭐였는지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잖아요. 보시다시피 2017년 8월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은 집도 못 사는 분위기로 몰고 갔어요. 집 사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 수석이라는 인간은 대놓고 언론에다가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국민들은 집도 못 사는 분위기, 집을 2채 가진 사람들은 국민 역적, 도둑놈이 되는 분위기. 그러면서 너네들 빨리 가지고 있는 집도 팔아라 라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며 겁을 줬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닌 정권이. 근데 뒤에서 저것들이 하던 짓을 보세요. 김수현 본인이 과거 스스로가 말했던 꼬라지 한번 봐봐요. 자가를 소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가지고 무주택자들은 진보적인 투표 성향이 있다 이럽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가 정치다 저딴 소리를 합니다. 뭐 저거야 뭐 그렇다 개인의 어떤 그거라고 쳐도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 좌파인 자기들이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가진 게 없어야 된다. 내 집 마련을 못 해야 된다. 집을 못 사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사실은 이것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자기들 표반만 늘릴 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집을 못 사고 자산을 못 가져야 좌파가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저게 뭐 유튜버나 일반인들이 저런 얘기, 뭐 일반 분석가가 뭐 저런 정책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그런가 보다 칩시다. 근데 저 인간은 결국 어떻게 했죠? 청와대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자기가 국가 정책에 손을 댔단 말이야. 국민들에게 집할 시간 주겠다라고 개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하는 짓을 보세요. 그렇죠. 통계가 마음에 안 들면은 좋은 통계를 만들어가지고 보답을 해야죠. 국민들이 감히 나쁜 통계를 보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걸 다 잘하는데 감히 국민들이 나쁜 통계를 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저 인간들이. 자기들은 틀릴 리가 없고 무조건 옳은 거니까. 이상한 통계 자료가 나오면은 그거는 통계 자료가 나쁘다라는 거죠. 나쁜 통계 자료.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던 지그들은 그러면 다른 인간들은 어땠을까요? 지그들은 강남의 집, 서울의 아파트 이런 거 고위공직자들이 좀 모범을 보여서 팔아라고 하니까 안 팔죠.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팔라니까 안 팔고 무려 청와대 일자리조차 그 높은 일자리조차 단체로 사표 쓰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감탄이 나오는 게 벌써 국민들 저거 다 까먹었잖아요. 2020년 뉴스 기사인데. 근데 복습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게 진짜 사람입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잖아. 지들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 부동산, 집 팔라고 하니까 그거 안 팔고 사표를 내버리잖아 청와대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저때 당시에도 저거 몇 년 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한 2-3번 다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활용점정 TOP로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의 딸은 어땠습니까? 오늘 영상이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그렇게 쇼하고 있는 동안에 국민들이야 정부만 믿으면서 속고 살든가 말든가 그 딸인 문다에는 갭 투자해가지고 우덜끼리 억대 시세 차익을 단타로 번개처럼 치고 빠지지 않습니까? 진짜 돈 버는 재테크 강연하면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재테크 강연하면. 이게 사람이냐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정책으로 그렇게 분위기 조성해놓고 지들은 알뜰살뜰하게 부동산을 가지고 가거나 한창 시세 오를 때 단기로 투기 그렇게 나쁘다고 국민들은 목 졸라놓고 자기들은 치고 빠지는 거 봐봐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다시 가슴 속에 그러니까 그 어떤 이념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이런 애들한테 선동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그래요 여러분들 정치 뉴스 보면은 기분도 안 좋고 나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2년 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정권 교체를 해놓고 사실 대한민국 전체가 넘어가 있었는데 정권 교체된 게 기적이었습니다. 문재인이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교체가 된 건데 지금 국민들 보면은 어때요? 또 지금 선동당하고 있죠. 민주당이랑 586 언론노조 세력들이 미디어의 힘을 실어가지고 뭐합니까? 미디어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네거티브 흑색 선전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도 그렇게 크게 부풀리면서 살살 양념질 쳐주니까 어때요? 국민들 또 살살 끌려가죠. 선동당한다니까 이 나라 국민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누가 남습니까? 정권 지지율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물론 지지율 조사 이런 게 요즘은 사실 참 믿기 힘들 정도로 조작도 너무 많고 장난질도 너무 많지만 편향적인 여론조사가 많지만 어쨌거나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요즘 그래도 어때요? 결국에는 산업화 세대 어르신들 그 코어 지지층 20, 30% 턱걸이 말고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성의 끈을 붙잡고 유지하는 사람이 없잖아 대한민국에. 7, 80%의 국민들은 그러니까 쉽게 일희일비 한다니까 가볍게 선동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그 가방끈의 길이와는 별개로 어르신들이 비록 대학을 못 나온 분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왜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어르신 세대만 계속해서 내가 칭찬을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진짜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디어의 선동에 너무 취약해. 너무 취약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대세처럼 보이는 소문, 여론, 분위기를 따라가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선동에 너무 취약해요. 이거는 이쯤 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국민들이 가방끈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 이거는 사실 국민 수준의 문제입니다. 유전자 DNA를 진짜 빠르게 이거 세탁을 한번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